니들이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어미한테 그따위로 굴어? 명절날 밥상머리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온 식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큰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랍니다. 작은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두 아들은 각자의 용돈 봉투를 들고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은 100만 원, 큰아들은 10만 원. 그 차이는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쌓인 상처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 했지요. 온 집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다 필요 없다. 둘 다 나가라.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에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더랍니다. 과연 이런 말을 내뱉게 된 어머니의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두 아들이 불효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오해였던 걸까요? 그 봉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은 명절날 벌어진 한 가족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온 통쾌한 결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가슴 한켠이 찡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오후 2시에 전해드리는 충격적인 인생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경북 영천의 한 작은 마을. 이옥분 씨, 72살. 세 아들을 혼자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30대 초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지요. 그날 이후 옥분 씨는 세상과 싸우듯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 세 아들을 안고 막막했지요. 세상에 기댈 데는 없더라. 결국 내 손으로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지. 하루에도 새 군데를 뛰며 청소, 식당일, 농사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했어요. 아침 8시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오후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엔 다시 식당 일을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 셋의 밥그릇만은 늘 채워놓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도 없이 일했지요. 그래도 아이들 얼굴 보면 피로가 싹 가시더랍니다.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며 하루를 버텼어요. 첫째 아들 상우는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였어요. 가난한 형편 탓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손 덜어드리겠다며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지요. 엄마, 나는 공부보다 일이 맞아요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둘째 아들 상민은 반대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머리 하나는 타고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책만 펴면 금세 이해하는 아이였어요. 선생님들도 기대가 크다고들 했지요. 이 아이는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라는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난해도 똑똑한 아들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막내 상우는 늘 철없고 장난기 많았지만 어머니에게는 가장 애교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힘든 일 마치고 돌아오면 막내가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어요.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하며 웃던 얼굴이 참 예뻤지요. 그 웃음이 하루의 피로를 날려줬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세상은 더 각박해졌어요. 큰아들은 공장에서는 승진이 없다며 늘 푸념했어요. 20살에 들어간 공장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말단이었지요. 둘째는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점점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방학 때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만 댔지요. 막내는 집안일을 돕겠다며 남아 있었지만 도무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놀기만 좋아하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아이였어요. 내일 할게요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믿었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착하니까 결국 잘 될 거야. 상민이는 공부하니까 효도할 날이 오겠지. 상우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철들면 형들보다 낫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던 세월이 어느새 4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참았고 서러워도 삼켰지요.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만 바랐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추석 전날 오랜만에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상우는 낡은 경차를 몰고 왔어요. 차체에 녹이 슬어 있었지요. 엄마, 이번엔 일 때문에 조금 늦었어.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많이 못 드려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그 봉투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더랍니다. 어머니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요. 둘째 상민은 그 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셔츠에 반짝이는 시계를 찬 채였죠.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엄마, 건강 괜찮으시죠? 그는 밝은 웃음과 함께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였어요. 여유가 묻어났지요. 현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쓰세요. 그 봉투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뿌듯한 듯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가 효도 좀 하는 거죠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상우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전화 한 통이 왔죠. 엄마, 이번 추석은 그냥 패스할게.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그 순간 옥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래. 잘 다녀와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막내가 제일 기대됐는데 오지 않는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새 아들이 다 모이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둘째가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도 그 봉투구나. 형수님이 알면 또 뭐라 하시겠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형은 늘 10만 원씩 드리잖아요. 엄마도 이제 좀 섭섭하시겠어요. 상민아, 그게 무슨... 형, 솔직히 말해봐요. 형수님이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지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상민아, 돈으로 효도 재는 거 아니다. 형, 누가 돈 얘기했어? 그저 마음의 표현이지. 그 마음이 돈이잖아. 형, 왜 화를 내요?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가 식탁을 탁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니들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엄마, 효도는 돈 액수가 아니라고. 그럼 마음이라도 있든가. 명절마다 오는 것도 들쭉날쭉하고 전화 한 통 안 하는 놈들이 효도 타령을 해? 식탁 위 국그릇이 흔들리고 반찬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억눌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수십 년 사귀었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자식이냐? 그날 저녁 그 집에는 밥보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두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들며 흐느꼈어요.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사진 속에는 세 아들이 어릴 적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 웃고 울던 가족이었으니까요. 손때 묻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사진 속 아이들은 왜 그렇게 순수했을까요? 그때는 다들 착했는데.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습니다. 첫돌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돈과 체면이 그 웃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둘째는 늘 형보다 나은 삶을 강조했어요. 엄마, 형은 왜 그렇게 사요? 인생을 좀 더 계획적으로 살지. 상민아, 형도 나름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열심히 사는 건가요? 40년을 공장에서 말단으로 일하는 게. 그 말이 어머니에게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큰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형제끼리 비교하는 게 싫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늘 묵묵히 일했지만 형제들 앞에서는 작아졌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도 엄마만은 지켜드릴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이 정작 어머니에게 닿지 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큰아들의 진심을 몰랐지요. 10만 원짜리 봉투만 보였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아들, 어머니한테 10만 원밖에 안 드렸대. 둘째는 100만 원 냈다더라.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나? 글쎄 말이야. 똑같은 자식인데. 큰아들 공장 다니면서도 돈 못 모으나 봐. 그 말이 어머니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랍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훈아, 너 진심이 뭐냐? 예, 진심이요? 내가 봉투 액수로 마음을 판단할 만큼 한심하냐? 엄마,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하더라. 큰아들은 1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너 부끄럽지도 않냐?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젠 됐다. 나한텐 자식 없다. 둘 다 나가라.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모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큰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숨죽여 울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말린다면 그만두려 했지만 어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둘째는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며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곱씹으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새끼들을.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마을 이장은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전했습니다. 상훈이가 두고 간 것 같아요. 제 우체통에 들어있더라고요. 편지를 열어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들의 글씨체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웠지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봉투 속 10만 원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그 밑에는 은행 통장이 있었어요. 제가 몰래 적금 든 거요. 20년 넘게 모은 돈이에요. 엄마 허리 수술비, 그리고 집 수리비 다 들어있어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았어요. 형수가 모르게요. 형수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아껴야 했어요. 전 효도라는 게 큰 돈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지켜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그렇게 오해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상훈 올림. 그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불효한 년이 어디 있나? 어머니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당장 아들을 껴안고 싶었지요. 버스 안에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사감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정리해고를 당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 일용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돈 액수로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큰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20년을 모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그 후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상훈이 오해했어. 엄마, 그 형은 늘 그런 식이에요. 감정팔이. 아니다. 이번엔 엄마가 틀렸어. 내 형은 20년 넘게 적금을 들어왔더라. 그게 뭐 대수라고요? 저도 매달 엄마 생각하면서 살아요. 상민아. 하지만 둘째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그 얘긴 그만하시죠. 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가족도 있고요.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둘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지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마을 경로당에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였지요.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에 홀로 누워 있었지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막내 상우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전화를 했던 거예요. 엄마,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도 가늘었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요. 상우야, 형들 좀 찾아줘라. 네, 엄마. 제가 연락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막내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차가워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막내는 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의 다리를 놓기는커녕 늘 방관자처럼 웃으며
구경만 했다는 걸. 가장 철없던 건 자신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요. 명절에도 제주도 가겠다며 빠졌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졌고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일용직일을 하다가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오해하지 마요. 전 여전히 엄마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뜨고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을 몰라줬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둘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형, 나도 미안해요. 나 너무 오만했어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오해와 미움, 그리고 피눈물 같은 후회가 녹아내렸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지요. 병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그날부터 새 아들은 번갈아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둘째는 돈보다 시간을, 막내는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어머니를 사랑했지요. 병실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명절이 다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봉투 필요 없다. 대신 밥 한 끼 같이 먹자. 네, 엄마. 식탁 위에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 손길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지요. 미안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는 돈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행복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돈보다 소중한 게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큰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형수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상훈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에요. 말해야겠어요. 저는 늘 형수 눈치를 봤어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엄마한테 큰 돈을 드릴 순 없었거든요. 둘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그래서 적금을 든 거였군요. 저는 몰랐어요. 응. 매달 10만 원씩. 20년 넘게 모았지. 엄마 아프실까봐.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어미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막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저는 늘 놀기만 바빴잖아요. 형들은 고생하는데 저는. 상우야,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네.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형들처럼요. 그렇게 네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세월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났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 적금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이걸로 허리 수술하세요. 아니다. 이건 내가 모은 돈이니 내가 써라.
엄마를 위해 모은 돈인데요. 상훈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내가 더 필요해. 애들 학원비도 내고. 하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어머니는 그 돈으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고생하던 허리를 드디어 치료한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요. 퇴원하던 날 둘째 상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서울에서 편히 지내시라고요. 아니다. 엄마는 이 동네가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혼자 아니다. 너희가 자주 오면 되지. 그 말에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주 내려오면 돼요. 번갈아 가면서요.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살잖아요. 매일 들를게요, 엄마. 어머니는 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새 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일이 바빠도 시간을 냈지요. 둘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내는 매일 들러 어머니 밥을 챙겼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옥분이네 참 좋겠네. 아들들이 효자야. 그러게. 요즘 자주 오더라. 예전엔 명절에도 안 오는 것 같더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행복하면 됐지요. 몇 달 후 명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아들 모두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큰아들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는 남편 마음 이해해요. 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 입장도 이해한다. 살림하기 힘들었을 거야. 둘째는 약혼녀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겨울에 결혼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잘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막내는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저도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상우도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그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떡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엄마,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구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식사 후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 편지 받으셨죠? 응, 받았다. 그 편지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 저도 그때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제가 너무했어요. 돈으로 형을 무시했잖아요. 아니야. 나도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어. 이제는 괜찮아.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방관자였어요. 형들이 싸워도 말리지도 않고. 상우야, 넌 아직 어렸잖아.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가족인데 모른 척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 잘못이 있었고 엄마도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네, 엄마. 그날 밤 어머니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다 같이 산책 가요. 산책? 네. 온 가족이 함께요.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자, 출발. 다 같이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지요.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동네가 한눈에 보였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집이 우리 집이죠? 응. 저기서 너희를 다 키웠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단다. 둘째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편히 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막내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모두가 모여 섰습니다.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새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 둘러쌌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그날 오후 아들들이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며 말했어요. 조심히 가거라. 운전 안전하게 하고.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차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흔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다. 다음 주말에 갈게요. 집 수리할 때 있으면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자신감이 느껴졌지요. 둘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식품 좋은 거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꼭 드세요. 고맙다, 상민아. 막내는 저녁마다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국수 좀 먹었다. 그것만요? 제가 반찬 좀 사올게요. 이렇게 세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들들이 연락을 했다. 큰아들은 주말에 온다고 했고, 둘째는 건강식품을 보냈고, 막내는 저녁을 챙겨줬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다. 그 일기장을 덮으며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여보, 당신도 보고 있소?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컸소?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잘 키웠소. 이제 우리 아들들 다 철이 들었소. 그날 밤 어머니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새 아들이 어렸을 적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있었지요. 세상에는 많은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 아닐까요? 돈으로 재단된 사랑은 금세 바스러지지만 눈물과 후회 속에서 다시 이어진 가족의 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합니다. 효도는 큰 돈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였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효도였지요. 옥분 씨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오해와 미움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봉투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께 얼마를 드렸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연락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큰 선물보다 작은 관심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구독하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전해드릴 또 다른 인생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오후 2시가 따뜻하길 바랍니다.